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숙. 얌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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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유현준 교수님의 공간의 미래입니다. 네, 책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시작된 일상의 변화와 공간의 변화,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공간과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간 디자인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예측을 통한 올바른 방향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담은 책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유현준 교수님이시고요. 홍익대학교 건축학부의 교수시고 알뜰 신잡에 출연하시면서 인지도를 높여서 익숙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안 돼. 이건 안 돼. 알쓸. 알뜰 신잡은 안 돼. 알뜰이라 그랬어. 너 그건 내가 용서 못 해. 나 진짜 뭐라 안 하는 거 알지? 우리 그런 신잡은 없어. 알아. 안 봐서 몰랐어. 알뜰이라고. 난 근데 틀린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네. 그 알쓸 신잡에 출연하시면서 인지도를 높여서 익숙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알쓸 신잡에 나온 이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건축을 통한 세상 이야기와 관련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표 저서는 어디에 살 것인가, 공간이 만든 공간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책 소개, 저자 소개 끝났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책이 총 1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니까요. 어땠나요? 만나뵈니까. 네. 생각보다 정말 그 연예인처럼 얼굴이 작으시더라고요. 오. 근데 워낙 강의도 많이 하시고 매스컴에 많이 노출이 되셔가지고 약간 뭐라 카메라 마사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충분히 되어 있으신 것 같고 강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 책 아. 공간의 미래 오, 그럼 거의 빠삭하시겠네요? 지금 외웠어. 오. 음. 말해봐요. 거의 그냥 브리핑 축하한다. 하실 수 있겠네요. 외웠으니까. 축하한다. 조언은 나가지 않았다. 자, 그렇게 만나고 와서 저는 더 이제 의미가 있는 책이다. 네. 그러시겠다. 저자를 처음 만난 책이네, 제가. 그러네요. 쉽지 사인 않은 받았어요? 경험이에요. 사인 여기 있잖아. 자랑해봅니다. 자랑해보고. 자, 책이 총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순서대로 볼게요. 조금 제가 오늘 딥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분의 지난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같이 읽었었죠. 그렇죠. 맞아. 오래됐죠. 팟캐스트에서 했어. 작년 했는데 지금 여기- 비공개로 되어 있어. 네네. 그렇습니다. 자, 1장부터 갑니다. 이게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문. 이 책을 쓰게 된 큰 주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고 네. 이전과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을지를 담아봤다. 네. 뭐 이렇게 열고 계시죠. 그리고 저자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의 변화가 되는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기존에 가던 방향이 단지 가속화됐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더 빨라진 것뿐이다. 네. 그리고 갑자기 급격하게 변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기존의 방향이라는 것은 비대면화, 개인화, 파편화, 디지털화를 말하고 앞으로 어떤 속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제 11장의 카테고리에 담아서 이야기를 해보자. 좋다. 바로 갑니다. 1장. 네. 책에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들어가 봅니다. 네. 1장.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사진이 실려 있고요. 발코니.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다시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의 네네. 형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보스코 베르티칼레라는 네. 건축물이죠. 기존에는 사회 구조상 핵가족화, 4인 가족이 표준화가 되면서 아파트라는 정형화된 건축물에 1가구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방 3개, 화장실 하나의 구조가 부족해지면서 이제 발코니를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근데 점점 개인화가 되면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외부로 나가고 싶지만 개인화된 공간을 원하다 보니까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가 미래에 더 대중화될 것이다. 거긴 빠졌는데. 그러니까 3인 가족, 4인 가족의 핵가족화가 되고 1인 가족화가 되면서 밖으로 못 나가는 게 아니고 앞서 남녀미가 말했던 대로 코로나가 오면서 밖을 못 나가니까 네네. 그 개인이 정원까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 내에 필요하다. 근데 기존의 아파트들은 그런 구성으로 지어지지 않았고 그런 양식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탈리아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제 3의 양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막 지어졌을 때는 주공 아파트. 네, 그렇지. 베란다라고 하죠.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형태로 복도식. 지어지다가 그렇지. 이제는 조금 더 넓은 공간에 살고 싶다. 아기까지 이제 둘이 있는 4인 가족이 살기엔 너무 비좁다 싶어서 베란다를 트게 됐고 네. 그래서 넓게 쓰다가 코로나 이후에 와서는 밖에 나가지 못해도 밖을 볼 수 있고 햇볕을 볼 수 있고 좀 더 개인화된 마당이 있는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를 반영해서 이제 발코니를 다시 만드는. 네. 맞아. 근데 발코니랑 베란다는 그림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란다 같은 경우는 위에가 막혀 있어요. 그렇지. 근데 발코니는 위에가 트여 있어요. 네. 근데 한국 건축물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또 외부에서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니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을 때 막상 잘 활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아파트가 선점이 되면 당연히 하지. 근데 막 서울처럼 굉장히 빽빽하게 단지 내 간격이 좁을 경우에는 건너편 발코니가 내가 있다.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선텐을 하거나 뭐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행동은 하기 저라면은 저는 좀 꺼려질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팽수이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기존 아파트에 발코니만 내놓은 형식으로 생각하는 거라면 여기 지금 책에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형식들로 지었을 때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뭐 그걸 나무가 교수님이 가려주고 이런 식이라서 형식 자체가 기존의 안 보일 일자형 성냥갑 형태의 아파트형들이 아니고 네. 지그재그라든가 X자라든가 그런 구조라면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지. 그러나 아무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네. 그러나 좋은 제안이다. 그리고 현재의 아파트나 가구 구조를 설명을 해줬던 것 중에는 전체 가구 수 중에 60%가 1인 가구래요. 네. 그래서 좁은 공간을 활용해야 하다 보니까 거실과 침실을 같이 쓴다거나 소파 침대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1인 가구가 본인의 거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고 여기 책에서 남자 산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변에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취를 하거나 독립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것도 약간 트렌드 아니면 진짜 사회가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던 부분이에요. 이 책 얘기가 마침 잘 나왔다. 타이밍이 좋았어. 지금 더현대서울 있잖아. 네. 더현대서울 5층에 1000평이라며. 네. 정원 형태로 꾸민 게. 네. 그게 이 방향성이랑 완전 나는 일치한다고 보거든. 책에서도 소개됐잖아요. 그렇지. 책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와중에 난 네. 이번에 더현대서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발코니, 그러니까 마당이 있고 싶은 그 니즈를 정확하게 충족시킨 형태의 몰인 거고 그런 형태의 아파트로는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그게 더현대가 올해 오픈을 했고 이 책도 올해 나온 거지.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 결은 반영했다. 같아. 사실 이거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고층 건물과 그 사이에 정원을 배치하는 건데요. 본문에 따르면 20세기의 건축 거장 르코르비지에가 주장한 개념이래요. 그거를 잘 해석해서 더현대 서울이 나왔고 뭐야? 그냥 나는 거야 이거. 그 나는 왜 알아 이걸? 여기 뭐 일하세요? 뭐 사장님이야? 그리고 여기 1장에서 하나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건 21세기 건축 재료에서 두 번째 혁신이라고 말하는 목구조. 네. 네. 나무로 된 재료인 거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절이나 사찰에 지어져 있는 나무가 아니라 네. 이제 그 나무를 겹겹이 쌓아 올린 형태의 새로운 나무래. 20세기까지는 콘크리트, 철강 이 주 재료였다면 앞으로는 목구조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네. 왜냐? 탄소 배출. 환경 문제 그렇지,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네. 콘크리트를 만들면서 너무 많은 탄소가 배출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장기적으로도 이 건물이 목구조인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네. 좋다라고 네. 말씀하신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대요. 부분 이제 보수 작업을 거치면 예를 들면 뭐 부석사 무량 수정 같이 이제 몇백 년 가까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보면 목구조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 구조인데 맞아. 이런 목구조와 기둥식. 함께 기둥식으로 변경을 한다면 용도 변경을 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게다가 목구조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탄소 배출이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친환경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렇지. 근데 이 목구조를 실제로 한국에서 한 건축물이 없잖아요. 티익스프레스밖에 모르겠는데요. 맞아. 그거 진짜 나무야. 넘어갑니다. 리얼 나무. 죄송. 그거 리얼 진짜 나무 나무잖아. 진짜 그렇게 리얼 나무. 유퀴즈에 나왔잖아. 나도 유퀴즈 보고 알았는데. 몰랐어 그 전에? 알았죠. 근데 하나하나 그렇게 올라가서 보수를 하시는 줄 그건 몰랐어? 몰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뭐 드론이 해주나? 뭐 늘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탔죠. 탈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두려우면 안 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야 그거를 떨면서 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탄단 말이야?
아 근데 죽으면 이제 운명인가 보다 하고 타요. 진짜? 왜냐면은 그 정도로 운명론자야? 티익스프레스가 고장나서 죽을 확률이 확률이 하긴 자동차 뭐, 확률보다는 뭐 차 사고. 그 정도 담이 쓰네. 그럼 뭐 응? 벌벌 떨어서 못 탔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예. 최근에 탄 게 언제? 여러분 저 요즘 운동 열심히 합니다. 저 팰 수도 있어요. 최근에 탄 게 언제? 최근에 탄 적 없는데. 봐봐. 무서웠네. 근데 원래 나이 들면 겁이 많아진다니까. 사람은 때릴 수 있습니다.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인가. 죄송합니다. 자, 농담이고 그렇게 1장을 마무리해 봅니다. 네. 자, 2장 갑니다. 종교의 위기와 기회. 종교는 난 별로였어. 아니다. 갑자기? 뭐야? 종교가 좋았고 그 다음 장 교육이 안 좋았다. 자, 어. 그거는 뭐 뒤에서 얘기할게. 네네네. 종교 갑니다. 네, 종교라는 어쨌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공간을 활용하여서 건축물을 활용해서 신자들을 끌어들였다. 정말 건축학자 입장에서만 본 굉장히 신박한 해석이었어. 좋았어 난. 그래서 이 맞아요. 교수님이 기독교 신자신데 네. 굉장히 기독교를 많이 깠죠. 그래가지고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이제 기독교 신자시지만 학자 입장에서 쓴 거야. 맞아. 그것도 그렇고 교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건물이잖아요. 건축물을 그러니까 종교적 해석이라기보다 건축적 해석으로 하다 보니까 종교를 온전히 사람들이 믿어야 되지 그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닌데 교회 건물에만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지 않고서는 예배를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았다. 네. 신선한 해석이어서. 그렇지. 좋았죠. 이런 부분을 보고 싶어서 책을 샀다. 네. 예, 저는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선물 받았. 한 권은 직접 선물 받았네. 축하드려요. 네. 그래요? 사인 책. 나는 먼저 샀으니까 하나 또 들고 그런 간 거지. 거였구나. 이 장에서 지구라트 건축물을 이야기해 주는데 유명하지. 진흙 벽돌을 쌓아서 만든 신전으로 계단의 높이차를 이용해서 권력을 만드는 방식. 네. 그러니까 우러러 보게 만드는 구조야. 그쵸. 권력자를. 그래서 그런 권력과 공간의 제1원칙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한 곳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시선이 모이고 권력이 쌓인다. 네. 이거는 한 번도 인지해보지 못했었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맞잖아. 그쵸. 설득력이 있어. 계단식이나 단상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발표자를 쳐다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논리가 그 어디서 살 것인가 해서 먼저 제안을 했었어. 권력의 구조와 힘에서 네. 알쓸신잡에도 사실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 진시황, 만리장성이랑 이집트 피라미드를 비교해가면서 누가 더 실제 권력이 센가라는 그거를 이 산술적으로 공간이라든가 지표로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여기 똑같은 공식으로 대입을 했더라고. 그래서 스님보다는 목사가 17배 가량 더 힘이 세다. 그러한 이유로는 책에서 쭉 풉니다. 네. 읽어보세요. 네. 뭐 이슬람의 경우는 유목민족의 종교이다 보니까 장소로서 그 규제를 하기 어려워서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하는 시간적 규제로 권력을 쌓았다. 그렇지. 시간 아니면 공간으로 네. 통제를 하려고 한다. 그런 장치가 있다 종교에. 난 사실 여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이 논리와 근거에 어느 정도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종교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차용했다잖아. 그쵸. 학교도 네. 그렇고 회사도 맞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 시초가 종교인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지.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보면은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제라든지 율법, 법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교라든지 차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괴베클리 테페. 네. 이게 나오는데 나는 이 책에서 처음 봤어. 웬만한 유적은 이제 책을 여러 가지 보면서 한두 번은 접하거든. 내가 이름은 외우지 못해도. 근데 이 이름 자체는 처음 봤어. 그래서 저도요. 꼭 기억하고 싶더라고. 이렇게 기억합시다. 말해야 우리가 괴베클리 나중에 테페. 들을 때 맞아 그런 게 있었지. 네. 뭔지 말씀해 주세요. 괴베클리 테페는 터키 남동부에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이에요. 좋아. 네. 8500년경. 네. 종교 건축물이고요. 괴베클리 테페. 괴베클리 테페. 아니 이거 내용을 괴베클리 얘기해. 우리 이름만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외우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잠깐 혼자 암기 시간 좀 가졌어요. 괴베클리 테페는 둥그런 벽을 세워서 세상 밖의 공간과 이 분리하는 거지. 성스러운 종교 안의 공간을 분리한 기존의 동굴 구조를 따온 거야.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맞아. 그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알타미라 동굴벽화 그런 형태를 따오다 보니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걸 봤을 때 건축을 통해서 이제 종교 권력을 쌓는 방식이 벽인 거죠. 그렇지. 높은 벽. 높게. 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1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나고 나니 시간이 거듭되면서 앞서 팽숙이 말한 대로 지구라트 같은 경우는 네. 수천 명을 네. 대상으로 하는 더 큰 규모의 건축물 형태가 등장한다. 그렇지.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런 데서 가수들 하잖아. 6만 명씩 모아놓고 다 힘을 나타내는. 네. 종교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나와요. 이제 교회 봤을 때 그 예배당 모습에 의자가 가로로 긴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지. 이것도 이제 권력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주는데 이거 몰랐잖아. 나 몰랐죠. 몰랐어. 몰랐죠. 너 왜? 근데 이거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 근데. 그치. 그 다른 이유가 있을 수 근데 있죠. 일리가 있는 얘기인 거지. 네. 그러니까 건축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일리가 있는 얘기인 거죠. 길어서 양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기 불편하게. 말씀을 맞아요. 끝까지 들을 수밖에 네. 없는. 설교 중에 나갈 수 없게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게끔 그렇지. 이런 장치였다라고 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제가 다녀왔던 성 성 베드로 베드로. 대성당. 그렇죠. 제가 다녀왔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못 갔어. 왜? 뭐 했어? 뭐 했어? 왜 안 갔지 거기는? 못 갔어. 허니문으로 가면 되겠네요. 웃겨? 이게 웃긴 얘기인가? 웃겼어. 진짜 오늘 제일 웃겼어. 오늘 하루 종일 중에 나 제일 웃겼어. 오늘 너가 짱이다. 진짜. 나 오늘 하루 종일 제일 풀고 웃었어. 풀고. 웃음을 좀 조절하려고 했는데 뭘 그럼 나사 뭐 빵 터졌어. 뭘 풀고? 내가 왜냐면 남의 웃음에 개그에 굉장히 인색하거든. 그건 내가 맞아. 그건 웃음의 맞아. 주도권을 가져가야 인색해. 되는데. 알죠, 알죠. 근데 날 웃겼네. 날 웃겼어. 이 친구가. 거기에 내가 사용됐다는 게 그렇지. 분하다. 허니문을 여기서 꺼내. 1타 2피였다. 인정. 좋아. 분발해야겠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가봤다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저희 방송은 언제나 JJ. 초심을 유지하고 있다. JJ. JJ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봤다고. 계속해서 JJ. 아니 확실히 근데 좋았어. 좋았어가 그게 뭐야? 진짜 좋았다. 한번 꼭 네. 가보세요. 네. 성 베드로 성당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이기도 하고 그렇지. 안쪽으로 길게 들어가야지 성전으로 바실리카 보이기 구조. 때문에 네. 굉장히 거기 성스럽고 귀한 자리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음.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유발 하라리가 나오는데요. 네. 하라리가 이 책에 한 3번 정도 언급되거든요. 저희 다음 책 하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기능을 했다. 난 종교가 다 한 것 같아. 사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믿고 공통의 것을 공유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죠. 그러면서 유지가 됐다. 진짜 여러분 저희의 방송이 마지막인 날이 있다면 저희는 성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야?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너, 그러면 다못 혼자 일일 12시간 방송을 통해서 제가 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다 여러분과. 정말 네. 그 머리 깎고 절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만 하지 말고 불경도 하세요. 맞아. 종교 스텔라로 제가 영화 팟캐스트를 시작했다는 거. 하셨죠. 예. 이름 뭔가요? 이름을 아직 밝힐 수 없습니다. 왜요? 구독자가 조금 붙으면 그때 한번 제가 여기서 당장- 말해야지. 나는 그런 게 제일 싫은 거야.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근데 아무도 안 갈걸? 말해도? 그건 그렇지. 제가 승부를 봅니다. 이슬이 얘기하는 영화, 이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영화. 이영톡. 거기서도 그런 이슬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서 더 새로운 거야. 거기서는 뭐예요? 술톡. 그걸 술톡 술톡? 거기서는 오늘 죽을 사람 많네. 뭐예요? 아직은 비밀입니다. 아 그래. 닉네임도? 묻지 마. 왜냐면 검색하면 바로 나와. 묻지 마. 팟빵에. 이름을? 그러니까 닉네임을? 내가 지금 냠냠 검색하면 우리 거 검색에 걸려.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종교 끝났죠? 네. 네.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3장 1000명의 학생 1000개의 교육과정. 별로로 본 부분. 왜요? 이제 교육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랑 비대면 수업하는 걸로 인해서 공간적 제약이 늘어났다.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교실에 한 시간에 한 공간에 모이고 선생님이 있는 방향으로 모든 학생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권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는 온라인 교육으로 교권이 약간 취약해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보니까 더 시간적인 제약까지도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4도 3촌을 얘기하거든. 네.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맞아요. 금토일은 시골을 내려가되 그 전제는 부모 둘이 재택근무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가능하고 목금을 재택근무를 아이는 하면은 또 금요일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 내려갔을 때 그 해당 지역 농촌이든 시골이든 거기는 학교를 가죠. 위성도시에서 내가 원하는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네. 그날만 수업을 듣는 구조. 네. 본인도 얘기해. 본인 주장의 단점이나 허점을. 일단 두 부모가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그런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시간적 여력 네. 아니면 내가 두 부모한테 케어받을 수 없는 환경일 때는 그런 단점이나 제약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교육으로 대체하자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네. 대체가 됐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렇게 여건이 안 되는 소위 부모님이 맞벌이인 아이들을 4-5명 모아서 그룹핑을 해서 야 우리도 갯벌 가서 조개라도 주워보자 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실제 부모들과 함께 부모 둘과 가는 아이들과의 차이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냥 그거는 보완하고 대체해서 너희는 그냥 때우는 형식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사가 어디까지 맞아. 부모 역할을 대신하겠어. 그러니까 지금도 재택 교육으로 인해서 끼니를 거르게 되는 아이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공교육이 있었을 때는 학교로 등교를 해서 밥을 급식을 먹으니까 먹을 수 있었는데 네. 그런 빈부격차 또는 사회적인 환경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공교육에서 것 벌어지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아요. 이 제안은 굉장히 신선하고 아이디어로서는 좋아. 근데 또 이렇게 제안이 돼야 거기서 절충안을 찾아갈 테니까. 그렇죠. 단점이 있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단점. 네. 왜냐면 아이들의 심리나 정서는 거기서 한번 벌어지면 나는 그건 메울 수 없다고 보거든. 그걸 최대한 받아줘야 되는 게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네. 거기서 차별을 두면 안 돼. 몰라 이건 제 그렇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든 환경적인 조건이 동일했을 때 사실 그렇지. 시행하면 굉장히 이상적이긴 한데 사람들이 다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도 그렇게 자랐던 것 같은데 주말에 부모님하고 여력이 되는 친구들은 더 이제 뭐 해외를 가든지 그쵸. 놀이공원을 맞아요. 갔던지 했던 거지. 네. 그거를 실제 프로그램에 넣어버리면 해외여행 못 가는 애들은 어떡할 거야.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거의 그런 개념이거든 이건 지금. 근데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공교육이 오히려 더 고퀄리티의 교육을 제한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모집한 5명의 아이들과 주말을 갔을 때 더 많은 설명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숙소가 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퀄리티를 전문적인 높여준다.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전문가의 또 설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꼭 안 좋은 방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또 안 얘기해봐야 될 해보면 모르죠. 그게 정서적인 문제에서는 부모님과 가는 게 있겠지만 자, 사교육이 해줄 수 있는 거를 공교육으로 잘 메우면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단점을 내가 한번 얘기해 보면 그렇게 퀄리티를 높이는 거 좋은 것 같아. 나도 생각 안 해봤었는데. 근데 그렇게 퀄리티를 높이고 예를 들어 진짜 부모랑 갔을 때는 2-30만 원짜리 숙소에 묵고 전체 경비가 100만 원짜리면 선생님이랑 갔을 때 뭐 공교육의 지원이 너무 좋아져서 300만 원짜리 숙소에 진짜 전체 지원은 막 10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누구나 가고 싶겠지? 그러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선택 영역에 놓을 수 있다는 거지. 부모가 있는 친구들은 부모랑도 갈 수 있고 공교육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쵸, 얘네는 그쵸. 공교육 밖에 선택이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선택의 차별성 때문에 난 이 방법이 그래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가도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공교육도 받고 아, 학원이라는 혜택이 또 붙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학원은 커리큘럼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안 우리가 들어가죠.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제는 금요일 날의 그 커리큘럼 어, 정규 어. 교육 내에서를 얘기하는 거야. 네. 지금 4도 3촌이라는 게 금요일 날 내려가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잖아. 음. 그러니까 원은 엄연히 말하면 학교 이후의 시간이니까 음. 그거는 이제 주말로 치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정규 과정에 넣었을 때 나는 물론 그렇게 해서 모든 교육의 질이 다 올라가면 좋지. 좋지만 선택에 제한된다는 점. 나는 선생님하고밖에 못 가는데 라는 생각. 그런 격차는 사실 있을 수밖에 어느 없다. 시대에나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죠. 대신에 이제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 그 그렇지. 공교육 내에서는 적어도 평등할 것이라는 것. 이것만 생각했을 때는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는 공교육은 이렇게 한 학교 내에서 차등을 둘 게 아니라 교육 시스템을 지금처럼 유치원, 영어 유치원 나누는 것처럼 사립학교, 차라리 그런 걸 더 만들다. 공립학교를 구분해서 아예 그 시스템 자체에서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를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미네르바 스쿨이죠. 그렇지. 여기서 좋은 케이스로 나오는 예시로든 게. 네. 해외에 있는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립학교에서 우리가 나도 일반 학교 나왔으니까 네. 일반 학교에서 다 같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대. 거기에 대해서는 바이어스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서 다 같이 이탈리아로 수학여행을 간대. 근데 그것도 괜찮아. 왜 전체가 동의하고 돈을 다 지들이 내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만약 같은 학교에 반은 뭐 1반부터 5반은 요즘에 이렇지 않지. 1반부터 3반은 제주도로 가고 교실수가 많아졌어.
뭐 4반부터 6반에 이탈리아 간다? 나는 그 안에서는 차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더 비교가 되고 아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약간 요런 예랑 이해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단을 아예 구분한다면 뭐 더 양질의 교육 좋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 뭐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한 집단 내에서는 적어도 공통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게 아이들의 정서를 생각했을 때 유현진 교수가 주장한 방식이 부작용이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한 게 제가 이제 수업을 듣다가 오늘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내일은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 학교에 있는 체육 선생님한테 체육 수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매번 바뀌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교과정이 이제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흘러오는 느낌이 아니고 스팟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느낌일 것 같아서 그 플로우 자체가 뭔가 익숙할지 잘 흡수가 될지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아니면 저는 이제 너무 예전부터 천편일률적인 과정을 겪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 학년과 아이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나이에 따라 차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과의 어느 정도 친밀감? 신뢰감이 있어야 아이들이 좀 안정감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고 뭐 중고등학생 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자율성에 본인이 찾아가게 창의적으로 만들어가게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을 더 자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놓는 거 이외에 그래서 그 저번에 무한도전 옛날 거를 유튜브에서 추천이 떠가지고 봤는데 옛날 사람이네. 저 지금 서울의 신사동 가로수길에 수학여행 왔는데 발이 너무 아파요. 슬리퍼 갖다 주세요. 라는 그런 심부름을 했을 때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이 서울에 퍼져가지고 그런 도와주는 거야? 자잘한 심부름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재석이 이제 가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경주 학생들이 하루를 그냥 자유 시간에 수학여행을 조별로 짜가지고 서울로 다녀보는 거구나. 너희가 다니고 싶은 데를 가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네. 좋네. 저는 되게 그거 신선했거든요. 내가 짜여진 교육의 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대가 아니라 그래. 방문해야 되는 박물관이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나 때는 3일차에 다 같이 성산 일출봉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 500명이. 맞아. 700명인가? 이탈하면 안 되잖아. 절대 안 되지. 다 사람 어디 이탈을 세고 줄 세우고 막 그랬는데 그럼. 이제는 그 아이들이 믿는 거지. 너희가 직접 지하철 타고 가고 싶은 데 가서 쇼핑을 하든 뭐 영화를 보든 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가는 방법을 찾아보고 지도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습득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위성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멀리 내가 학교를 통학하지 않아도 가까운 거리에 학교로 또는 요즘에 재택으로 인해서 비고 있는 오피스 공간을 그런 스파성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제안이 저는 신선했거든요. 신선했어요. 최근에 그 강의 많이 찾아보던 것 중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많이 올라갔다. 대학생들이. 내가 쓸데없이 교수를 만나지 않아도 돼서. 내 시간을 이런 내가 활용할 수 있어서. 비대면 강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네. 이 퀄리티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만족도가. 실제 그렇다면 대학이 왜 우리가 오프라인에 존재해야 되나. 그렇죠. 물론 교우 관계 중요하고 거기서 만들어가는 문화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교수나 수업에 대한 만족도 면에서는 훨씬 더 이 비대면을 선호한다. 근데 저는 또 뉴스에서 이런 걸 봤는데 고등학생 학업 능력 평가? 그게 성취도 결과가 내려갔다며? 19년도보다 더 내려갔대요. 떨어졌대. 20년도 결과가. 그만큼 하향 평준화된 거. 어렵다는 거지. 어려운 공부하기가. 거죠. 온라인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공부가 안 되지. 그치? 집에서. 그래서 만족도가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러네. 그랬어. 본인 얘기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오프라인이면은 옆 친구 보이고 앞 친구 보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개중에 있잖아. 반에 1등들은 공부하니까. 맞아, 그러면 나도 얘처럼 노트 필기 열심히 해야지. 뭐 맞아. 쟤처럼 열심히 해야지가 경쟁 심리도 자극하고. 내 느낌에 1등이 가장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 한 3등, 4등이 제일 열심히 해. 맞아. 쟤를 잡기 위해서. 오히려 1등, 맞아. 2등은 약간 그럴 수 있지. 체면이 있어. 맞아.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 뭐 맞아, 집에 맞아. 가서는 하겠지만. 몰래 한다고 그러고서 그렇지. 밤 안 샜다고 그러니까. 해놓고서 밤새고? 그렇네. 그럼 대인관계나 누굴 만나는 게 줄어드니까 그럼 경쟁 심리도 조금 더 내려가고 맞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내려간 거 아닐까요? 나 같은 애들은 시험날 아침에 꼭 가서 이제 일찍 가잖아. 9시 시험이면 8시부터 내가 외운 거 얘기하고 문제 내주고. 옆 사람한테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왜냐면 다들 집중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끝냈거든. 어떻게 진짜 싫어.
근데 나의 쪽집게가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좋아했던 경험이 많아. 아. 그거는 약간 뒤에 있는 등수 애들이 좋아했을 거야. 그렇지. 그거 근데 오빠가 그게 약간 뒤에 등수가 대다수야.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 안 한 내 애들은 앞에는 별로 없어. 맞아. 어차피 공부 안 한 애들은 들었어? 내 앞에는 별로 없어? 네, 될 수 없어요. 못 들은 척했는데. 아, 내가 말하고도 놀랐어. 또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멋진 모습이 근데 있어. 그것도 자기 혼자 유대인식 교육 자기 혼자 활용한 거 아니야. 가르치면서 나는 말하면서 나는 한번더 머릿속에 외우고 넣은 리마인드하고 거. 정리하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 공부하면서 동안. 얌체잖아, 하고 얌체. 얌체. 얌체? 얌체지, 얌체. 그러면서 대인배인 척하고서 맞아, 얌체. 언제? 얌체. 내가 그때? 찍어줄게. 내가 말해줄게. 아. 야 이거는 야, 근데 이거는 실제 이거 도움이 나와. 많이 됐어, 야, 이거 근데. 나와. 그쵸, 야, 그쵸. 이거 나와. 꼭 외워. 나와. 계속. 그러면서 단어 외우고 막. 시끄럽게 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갚아 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미네르바 스쿨 얘기했었어.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에? 이거 한 3-4번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 미래 이야기 할 때마다 이거 나와요. 응? 그러니까 이런 대학의 형태가 필요하다. 혹은 미래 변할 지향적이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었지. 네. 세계 각국의 기숙사를 랜덤하게 두고 6개. 그러니까 6개도. 온라인 교육으로 모든 교육을 하고 현장 적응을 하면서 그 문화를 습득하는 식의 음. 이거 교육 방법. 최근에도 했었는데 메타버스였나? 메타버스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미네르바 스쿨은 대학교 캠퍼스가 네. 뭐 여러 개 있다거나 있어. 6개. 네, 국가별로. 그런 것처럼 대학교의 브랜드화가 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미네르바 스쿨도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의 평준화? 뭔가 내가 동일한 교육을 받진 않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습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나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학업 성취도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풋이 가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이라는 학년이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뭐 6월은 경주에 있고 7월은 제주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차이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대중화될 수 있을까? 유현준 교수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에 얘기를 하더라고. 교육의 3장 마지막에서 네. 그러니까 교육이 결국 추구해야 되는 건 아이들에게 어떤 학업 성취도를 늘리거나 아이들에게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다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 있으나 물론 뭐 전체는 아니었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결국 아이들의 인간관계나 어떤 인성을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던 역할이 많이 비중을 바뀔 옮겨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고 그렇지 단순히 이제 정보 제공자가 아니고 네. 그런 쪽에서는 결국 맞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 지금 말한 대로. 그래서 나도 학교를 어느 정도 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맞아.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어봐야 돼. 거기서 이제 단맛 쓴맛을 봐야 맞아. 진짜 사회 나와서 조금 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단 말이지. 맞아요. 그래서 유현준 교수도 온라인 교육이 많아지는 만큼 오프라인 교육도 많아져야 개방돼야 한다. 된다라고 그렇지. 이야기하죠. 그렇죠. 좋은 말씀이다. 네. 넘어갑니다. 네. 자, 교육 많이 얘기했네요. 4장. 출근은 계속 할 것인가? 출근 이거는 계속 이제 하실 우리 거예요? 셋이 할 얘기 많지. 조금 더 와닿는 얘기네요. 나 이거 이번 주에 우리 회사에도 외국계니까 네. 전체 어나운서가 됐는데 출근하지 말라고? 미국에 본사가 있거든. 미국 본사는 이제 전체 출근을 한대. 아,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격일제로 하시든가 주 며칠 출근한다 이런 개념들이 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국내든 해외든 다 하잖아. 이제 그거를 안 한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래서 좀 놀랐어. 이렇게 후진적으로 가나? 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아예 물론 턴어라운드 나는-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근데 미국은 지금 다 마스크 벗죠. 백신 맞고 마스크 50% 정도 뭐 벗었다고 대부분 벗어 들었는데. 간다고 하더라. 근데 그것과 별개로 나는 이 업무 효율성이나 사람들의 만족도가 개인의 시간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잖아. 자기 개발이나 여가 그쵸. 같은 걸로. 근데 이 부분을 완전히 뭔가 서베이를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 데이터적으로 더 효율적인 결정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의 된거 아닐까? 효율성을 많이 본것 회사의 같아. 효율성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보다는 근데 아직은 결국은- 그러면 있다는 거네요. 뭐가? 출근을 해야 하는 생산성이라는 게. 더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근데 사실 나만 해도 아니야. 저는 뺍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응? 네? 어? 뭐야?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받아줘. 나도 회사 다녀야지.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야? 친구. 친구. 평소 잠깐 마이크 끄고 나가 있어 봐.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다. 한국은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단계가 나아지고 접종률이 올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공지가 나왔다. 놀라운데? 아, 다시 출근해야 할 수 있다라고 출근할 공지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하지 않겠느냐. 뭐 이 아. 정도. 이거에 대해서 의아했다. 저는
재택근무 경험이 없잖아요. 두 분은 그 효율성의 차이가 사실 솔직히 있던가? 아, 효율성의 차이가 처음에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과도기 때는. 네. 왜냐하면은 집에 일단 모니터 없고 회사 내선 없고 모니터가 없어? 집에 모니터 노트북으로 없어요. 하니까. 집에 모니터 없어요, 저. 아 노트북을 연결하는 모니터? 네, 보통은 두 대를 연결해서. 쓰는데 사무직 분들은 작은 노트북 하나로만 근무를 하니까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지.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사실 되게 장기화 됐잖아요. 지금 작년 뭐 3월부터니까 1년 반. 네. 익숙해졌고 재택 문화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불필요한 프로세스나 회사에 가면은 마주쳐야 되는 일들 리소스가 너무 많아. 그런 잔업은 또 없어졌으니까. 네. 예를 들면 출근해야 되는 출퇴근 시간 시간적인 거 아꼈죠. 교통, 환경, 환경 아꼈죠. 쓰는 물, 전기 음. 다 환경 문제로 네. 연결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그렇고. 오고 가다가 누가 말 시키면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근데 그것도 말하려고 했어. 말해줘야 되고. 잘 지냈어? 지난주에 어. 캠핑 갔다며. 그렇죠. 그러면서 네. 시간 뺏기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잠깐 와서 간식 좀 먹자. 이런 시간. 간식을 먹자는 건 좋은 건 아니야? 야 나 좀 불러줘. 나 가서 그러니까 그런 만날 필요가 없는 미팅. 근데 사실 그러니까 싫었다는 거네. 온라인 싫었다는 거지. 전저 부르는 거 싫어해요. 안 부를게. 온라인 미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뒷 배경이라던가 이런 게 다 집이니까 음. 얼른 이제 본론만 얘기하고 끝내려는 속성이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뭐 잘 지냈어? 뭐 얼굴 좋아졌네. 아. 오늘 예쁘게 입고 잡담도 왔다. 좀씩 하고. 사실 그렇죠. 얼굴 그런- 예뻐졌. 그런 그런 거에 얘기 들었나 보다. 아니 반대로 얘기해봐. 너 들은 적이 없나 보다. 갑자기 얼굴이 예뻐질 수 있어? 응. 아무튼 그렇다. 알겠습니다. 잘하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냠냠이가. 그쵸. 그럼 아니, 출근하고 그 포인트를 싶지. 얘가 안 놓쳤다. 나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눈 크게 뜬 거 얘한테 똑같이 해. 왜 눈이 옆으로 돌면서 작아져? 왜 눈동자가 너 옆에가 좁으니까 작아지죠. 옆- 아니 그대로 고개를 돌리고 작아지는 거 알아? 옆으로 눈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떠? 눈을 크게 돌린 게 아니고 눈을 들어가니 이게 작아지더라고. 아주 그냥 최고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효율적이다라고 느낀다. 저는 효율적이라고 느낍니다. 재택이. 네. 오케이. 그래서 회사들이 요새 추진하고 있는 게 재택을 했을 때 생산성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리고 업무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요. 재택하는 회사들은. 이번에 현대차에서 7개? 7개 네. 거점 오피스를 쓴다고 공식 발표했어. 그러니까 해보니까 됐다라는 현재 거죠. 양재에만 있잖아. 맞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 공유 오피스를 하기로. 7개로 나눠서 쓴다고 하더라고. 그럼 진짜 이 거점 위성 오피스를 시행하는 시행하는 거지. 거죠. 현대차 같은 전통의 제조회사. 맞아, 제조회사가 맞아.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럼에도 너무 불구하고 좋겠다. 한다는 거. 근데 여기 책에서도 거점 위성 오피스를 이야기해주면서 출퇴근을 15분 안에 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그런 만들어주겠다. 위치에 그리고 오히려 회사 한 곳에서 모였을 때는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가 되는데 거점으로 하면 그 수평적인 구조로 네.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음. 15분 출퇴근이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죠. 최고지. 너무 좋은데? 근데 그래도 재택보다는 많은 버든이 있지. 여성분들 화장도 하셔야 되고. 아 밖에 준비도.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지. 그 준비는 아예 그런 뭐. 준비 맞아요. 재택이 효율적이면 사실 그 그것도 부분이야.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커. 음. 남자들은 솔직히 뭐 큰 차이 근데 출근할 때 화장 안 할 수 있잖아요. 머리는 감잖아요. 머리는 안 감을 수도 있지. 안 감을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뻐졌다는 말이야. 야 이거 맞네. 맞네. 그러니까 이거 맞네. 예쁘단 얘기를 들을 수가 없지. 삿대질하지 마. 어? 삿대질. 그러니까 예쁘단 말은커녕 그러니까 화장은커녕 머리도 안 감고 오는 애한테 무슨 예뻐? 야 그래도 잠옷 입고는 안 팽숙 씨 가니까. 진짜 예뻐지셨네요. 이렇게 어떻게 얼굴 너무 좋아졌다고. 자다 일어나셨어요? 막 이러고. 방금 일어났어요. 버스에서 자다가 너무 내리는 티 나는 것 같은데. 막. 네.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간다. 그런 꾸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본질에 충실한 거야. 그렇죠. 일하러 가는 곳인데 와. 화장이라니요? 이것도 매너죠. 나도 이렇게 봐.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 우리의 그러니까 이 말은 매너가 없다. 업무 뭐야 특성이 이건 줄에. 맞는 말. 넌 왜 손가락 다 잘라? 나도 해. 언니도 해. 씨, 나도 손 두 개야. 이거 뭐야? 올리고 해. 손가락 올리고 해. 이거 뭐야? 세상 유치. 아무도 안 찍고 다 해. 너도 하면 나도 해 이거잖아 이거. 자.
업무 특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미팅보다는 모니터 내 앞. 왜 웃어요? 그러니까 모니터한테는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요? 아예 자기가 그러니까 너가 의지에 따라서 출근 말을 안 할 집 수 있죠. 현관문 아, 나와서 네 모니터 앞에 앉기까지 히잡을 쓰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니 뭐 내가 정말 연예인 눈만 내놓고 걸어다니다가 진짜 내 모니터네 이제 벗어야지. 자 이제 개방 이게 아니잖아. 아니 누가 내 얼굴 보려고 회사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렇게 신경 근데 쓸 거 그러다 아니죠. 길에서 마주치면 아까 얌얌이 말한 대로 얼굴 좋아지셨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아유, 한마디는 그거 큰 의미 중요하지 없다. 않지. 그 의미 한마디가 뭐 의미는 없는데 어. 그거는 회사 특성, 업무 특성상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화장 뭐 머리 감고 이런 거. 야 머리는 아, 오케이, 화장은 받을게. 머리는 머리는 사람이랑 그냥 감아야지. 감아야죠. 본인 건강을 위해서도 감아야지. 그거 긁을 거 아니야. 아이, 아 깊이 들어가지 마. 긁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역대 가장 더러운 냄새, 방송. 냄새. 아니야. 초딩이 아니야. 3년 만에 가장 더러운 방송.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 야 아니 거점. 아니 무슨 거점 얘기하고 재택근무를 얘기하다가 머리를 감고 안 감고 이런 아 소리. 근데 그 차이가 크다.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까지 계산했을 때 그렇지. 체력을 아낄 수 있고 체력. 네, 그리고 재택근무에 스트레스 레벨도 낮지. 맞아. 좋은 지옥철을 점을 안 얘기하는 타도 거죠. 되니까. 그렇지. 맞아. 그게 굉장히 나만 큰것 해도 같아요. 출근할 때는 렌즈를 꼈었거든. 오늘도 렌즈 끼긴 했는데 출근해서. 그러니까 아 그럼 재택할 때는 안경. 안경 안경 끼세요? 끼지. 네. 근데 집에 있는 거니까. 줌으로 뭐 화상 미팅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래도 안경을 끼지. 아. 그냥 편하니까 내가. 아, 그 그냥 나 정도는 또 혼자- 서로 그 통용이 정도는- 되니까. 응. 오. 근데 사무실 갈 때는 이렇게 좀 밝은 모습을 전하려고. 맞아요. 또 내가 편하기도 하고 안경보다. 재택근무. 자 네. 이런 주제로 쓰시진 않았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방향성 자체는 재택근무를 앞으로 더 늘려야 되고 그 늘어갈 늘림으로써 수밖에 없다. 필요한 리소스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활용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거점 오피스 많이 만들어서 근무를 하게 하면 출퇴근 시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퇴출을 낼 거래. 퇴출. 그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해소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명이 할 프로젝트를 7명의 프리랜서가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고 그쵸. 대체할 수 있고 또 뭐 회식에서 분위기 잘 띄우는 사람 그리고 뭐 그냥 뭐 정치질 잘하는 관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제 어. 재택근무에서는 크게 네, 맞아요. 효용을 발휘할 수 없지.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정말 이거는 사람을 대면해야지만 가능한 맞아. 스킬이잖아요. 근데 회식도 요새 안 하지.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한 지난 1년 정도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과연 팀원들을 어떻게 더 이 팀의 비전이나 오브젝티브에 온라인시키고 맞아. 더 회사에 집중할 수 있는 음. 환경과 문화를 만들 것인가. 맞아. 유현준 교수도 그 예, 이야기 회식도 안 하죠. 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만날 일도 없고. 맞아. 애사심이란 그렇지. 것도 사실 완전 많이 변했어. 변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CEO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진짜 필요하지. 재택을 하면서 이직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2번이나 했잖아. 음.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2번. 아, 그치. 그래. 음. 어.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냠냠이 그렇고 아주. 지인들도 똑똑해. 그렇고 재택을 이 하면서 정도 인재였어. 이직 준비를 많이 해요. 어. 실제로 그게 가능하니까. 시간이 많고 시간이 티가 안 많다기보다 이제 티가 안 나니까 대단해. 눈치를 볼 일이 없죠. 그리고 회사에 있으면 사실 소속감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아. 그쵸. 나는 이 회사에 있고 계속 팀장님 얼굴 보고 사장님 얼굴 맞아. 보고 아. 그러니까 사실 이력서 넣고 뭐 헤드헌터랑 얘기하고 이럴 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있으면 나 혼자 있잖아. 경험에서 회전도 집으로 나오는 부르는 얘기. 거 아니야? 혼자 그냥 있으니까 들었다 가세요. 편하게 이직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이직률도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지. 네. 좋다 넘어갑니다. 5장 전염병은 도시를 해체시킬까? 해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 우리. 네. 지금부터는. 그래요. 덴마크 건축가 양겐 실험이라고 있는데 벤치를 꽃밭을 이건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나는 양갱 실험으로 두고 얀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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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덴마크 건축가 얀겐 얀겐. 실험이 있는데 벤치를 꽃밭을 향해서 놨을 때랑 걸어다니는 사람을 구경할 수 있게 놨을 때 어느 쪽에 사람이 더 많이 앉을까라는 실험을 했는데 네.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 방향이 10배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다른 인간과 있을 때 함께 했을 때 안정감을 더 느낀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어도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절대로 해체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죠. 써 있는 것도 못 읽네. 아니야 써 있는 거 아니고. 네,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상 본능상. 이제 다른 사람을 구경하는 걸 훨씬 더 원하기 때문에 네. 한산한 그런 시골보다는 도시를 계속해서 선호할 것이다. 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교수님이 시냅스 총량 증가의 법칙이라고 부른다라고 본인이 명명을 해. 네. 그런 법칙을 만들었어. 네. 그래서 시냅스라는 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도시가 발달하고 IT 기술이 성장할수록 인간들이 더 많은 양의 사람들을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IT가 발달해서 네. 결국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도시로 가도 되냐는 거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하지만 교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네. 거지. 도시로 갈 수 있는 거 시골. 시골로. 그렇죠. 어차피 SNS도 있고 이거 우리 커뮤니케이션 툴은 지난번에 많으니까 얘기했잖아. 시골로 가냐, 안 가죠. 안 가죠. 도시로 가냐. 둘은 안 간다며. 안 가요. 안 가죠. 알았어. 갈 거예요? 나는 가고 싶어. 가세요. 제발. 자, 저는 갑니다. 네. 그래서 잘 가요. 성별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가게? 지금은 못 가지. 당장 못 가고. 가라 제발. 무슨 방송이야? 자, 네. 진짜 가고 싶다 근데. 왜요? 요즘 좀 이제 교회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 얼마 전에 속초를 한번 갔다 왔고, 지난주에 서산의 해미읍성이라는 데를 갔다 왔거든. 기완이가 있는데요 거기가. 서산이.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근데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 자연 환경이 주는 중압감이 있어. 그리고 나도 산 좋아하잖아. 광교산 많이 다니잖아.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야. 내가 그 개념을 몇 년 동안 잊고 살았거든. 울창함이 레벨이 달라. 중압감 같은 게 있어. 무게감. 시골 가봐. 알죠? 알지. 저 시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산을 많이 가서 이게 자연이구나라고 하고 북한산 이렇게 느꼈었는데, 진짜 그게 주는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치. 근데 계속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책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과의 관계를 굉장히 추구하는 성향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나야말로 거기에 제일 최전선에 나와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래서- 나는 시골로 가고 싶더라. 그래? 뭔가 지금 요즘에 약간 지쳤나? 힘든가? 아니, 질렸나? 7월부터 뭐가 클럽. 클럽? 응. 클럽 나이트 열어요? 클럽. 클럽 열어요? 놀러 오세요. 7월 자정까지 업무. 7월부터 자정까지 영업 가능하게. 가능하게. 리오픈합니다. 음. 대대적인 준비를 마치고 네. 드디어. 오늘 발표 났어. 거리두기 2단계. 그러니까요. 뉴스 나오더라고. 8인까지 축하드려요. 모임 가능합니다. 놀러 갈게요. 도장 찍어줘요? 그럼요. 손목에 그 야간- 빛을 비춰야만. 야광 도장. 그렇지. 우리 입장 벤치 입밴 당하는 건 입밴. 너는 머리 감고 화장 안 해도 돼. 머리는 감아야 돼. 머리는 감아야 돼. 화장 안 해도 돼. 화장은 솔직히 좀 모르겠는데. 화장 하나 어두우니까 안 보여. 어두우니까 안 근데 보여. 화장했을 때 얘가 그래서 더 달라 보이는 거야. 너 내가 화장 항상 내가 화장하면 내가 항상 놀라잖아. 하면 너 알아봐. 화장했지 이렇게. 맞아. 하면 알아. 알아보는 것도 짜증나. 내가 얘를 7년을 봤는데 그렇게 에? 다르다는 거잖아. 완전 다르지. 그게 짜증나. 완전 다르지. 내가 화장 안 한 거 봤나? 못 봤을 걸. 근데 내가 그래도 항상 지금 아예 안 한 거 아니잖아. 그치? 아예 안 한 한 거 화장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 사람 얼굴에 대고. 미안합니다. 눈 화장만 안 한 거지. 아예 안 한 거 아니야? 색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눈 화장 했대요. 야, 같은 여동생이 봐도 모를 정도면. 너 어디서 배워? 아니 언니 화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진하게 안 하는 거지. 아니 너 그런 의미로 말한 거 아니잖아 방금. 아예 안 한다고 얘기한 거잖아. 다른 이야기 하자. 일단 마이크 또 끄고 나가. 두 번째야 벌써. 다른 뭐 이야기 하는데 하자. 여기. 아무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아니 뭐야? 그럼 오픈한다 오빠가 그래서 클럽 얘기해가지고 놀러 간다 그런 거지.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냅스 총량의 법칙 이야기한다는 그래서 거.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해도 해도 오프라인 기회가 있다면 네. 사람들은 오프라인 기회를 취할 것이다. 그게 본능이고 인간은 이제 아무리 화상 통화가 되고 카톡이 되건 손을 잡는 데이트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본능이 그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요 실제로. 얘가 그렇다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네. 왜요? 손 잡는 데이트 선호해? 언니는 선호하지. 그쪽은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 뭐 데이트 폭력 아니야? 얘만 선호하고 뭐 언니는 선호한다며. 나는 선호하지. 언니는 선호하지. 이게 뭐 말이 틀린 맞아, 말은 틀린 아니잖아. 말은 언니는 는이 왜? 그럼 반대는 6장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줄 자율주행 지하 물류 터널. 바보들인가? 이거 너무 신선했어요. 내가 교수님의 저는. 강의를 현장에서 들어봤는데 네. 오프라인 직강이라고 하지. 네. 이 6장의 내용에 가장 힘을 실었던 것 같아. 이거 좀 개인적으로는. 현실성이 있어 보여요. 있다고 하시더라. 네. 책에는 안 났는데 내가 정말 따끈따끈한 얘기를 전하면 네. 이 관련된 정부 관계자라고 해야 되나? 네. 를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한 40조 정도의 사업이 되지 않겠냐라고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줬다네.
대략. 예산이요? 근데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거든. 지금 사실 보면. 네. 그러니까 뭐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등등을 고려했을 때.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책에는 다 담지 않았지만 6장에 관한 내용을 가장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힘있게 그날은 얘기했던 것 같다. 난 그렇게 아무래도 들었어. 가장 현실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 사실 뭐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크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일본에 토요타 자동차가 맞아. 후지산 근처에 우분시티라고 해서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 인프라 시설을 갖춰서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게 만드는 그렇지. 그런 게 실사례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도로를 공원화시키고 녹지화하고 물동량을 아래로 빼는 건데 네. 교수님 말로는 3분의 1 정도 지금 지구상에 다니는 모든 차의 3분의 1 정도가 화물차래. 화물이나 물류 배송 관련한. 그러니까 그런 차들만 내려도 여러 맞아. 가지 교통이나 환경 교통-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는 얘기고 맞아. 그래서 이걸 꼭 길을 뚫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터널을 그거 언제 다 뚫어서 공사를 해야 되고 땅을 파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수님의 대안으로는 지금 현재 지하철 구간들에 그게 원통형이니까 사이드에 남는 공간이 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길에도. 네. 그게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는 열차 간의 간격이 있다. 그러니까 2분 간격으로 다니니까 그렇지. 그 사이에 물건을 실어서 태워 보내는 거지. 그런 방법도 제안하시더라고. 이게 책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더라. 그 이만큼은.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현장에서 그걸 들으면서 책을 이제 한번 보고 들어서 더 이해가 됐는데 그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신선한데? 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 맞아요. 지하철에 빗대어서 얘기하니까 더 현실성이 있게 느껴지고 실제로 강의에서 얘기하신 거긴 하지만 40조라는 뭐 예산 30, 40조 정도를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산도 10년, 20년 걸릴 만큼 엄청난 규모가 아닌 것 같아서 듣기에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맞아. 동탄 네. 신도시도 있어서 동탄. 그 위로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원과 인도를 놓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은 그렇다고 신촌도 하더라고요. 그래. 그 지하로? 배경로가 다 지하로 들어갔잖아. 아, 맞네. 위는 다 차가 안 다니고 네. 뭐 공원화 시키고 나무 심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통하지 않을까. 이거는 결국에는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더라도 뭐 예산이든 주민 반대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로 설득력 있다. 이루어질 것 같아. 나중에 기술 발달과 함께 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신선했던 6장입니다. 네. 7장. 그린벨트 보존과 남북 통일을 위한 엣지시티. 이거 신선했다. 그러니까 네. 책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이거야. 네. 엣지시티.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아니면 유지하자라는 이슈가 이슈가 많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경계에 도심과 그린벨트 경계에 있는 부분을 엣지시티라고 해서 그 영역을 밀도 있게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린벨트로 유지를 하는 네. 제안을 하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집 지을 땅이 없다 뭐 이런 걸로 이슈화되면서 그린벨트를 좀 해제하자. 해제하느냐 그래서 마느냐. 지난 정권에서 2차례 정도 해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일부. 네. 일부 그랬었는데 오히려 엣지시티를 도입해서 그린벨트는 유지하고 지금 도시는 최대로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난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6장, 7장이 굉장히 재밌는 주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네. 첫 번째는 이 그린벨트를 난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실제 역사에서 그린벨트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안 좋더라고. 네. 그러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교외 지역에 있는 빈민가들이 런던 시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성문의 3마일 이내에는 약 5km 건축물을 정도? 신축하지 못하도록. 그걸 숲으로 둔 거야. 그러니까 장벽을 배리어를 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난 우리 너네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안 돼. 그게 선을 그린벨트의 그은 거죠. 시초다. 음. 라고 해서 그린벨트 이런 거였어라는 생각이었고. 근데 이렇게 시작된 개념이 결국 인류의 지구 환경을 지키는 역할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변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자,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왜냐면 이름이 그린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되게 친환경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왜요? 맞아. 어. 맞아. 그리고 그냥 먹기 전에 한 번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것 같은데. 일단 까고 얘기하자. 냠냠이가 초콜릿을 먹기 위해서. 부셔. 아무 말이나 던지고.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 책이 나올 시기에 부동산 정책이 네. 굉장히 뜨겁잖아. 그렇죠. 한 1년, 2년 정도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래서 그런 갑로들박이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과연 해제하느냐 마느냐의 주제와 굉장히 잘 결부되었던 것 같고 교수님이 대안으로 제안하는 건 결국은 어느 정도는 해제를 하되 그 변두리 가장 모서리라고 해야 되나? 뭐야? 무소리 경계. 가장 경계되는 부분들만
일부 해제를 해서 그곳들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그걸 바로 엣지시티라고 네. 부른다는 거. 사실 서울시는 파리에 비해서 고밀화되어 있지 않고 짜투리 공간으로 버려지는 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강남을 예로 들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멀고 그리고 유럽은 큰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양옆에 쭉 있죠. 만나는 면적이 짧고 안쪽으로 길게 해서 만나는 건물 수가 많도록 하는데 서울은 정사각형 모양의 건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짜투리가 공간이 있죠.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채광이랑 조강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맞아. 민감하지. 그런 걸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건물과 건물 띄우는 것도 아마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꼬집고 있는 건 필로티 구조를 법으로 어느 정도 건축물을 건폐율이 있을 경우에 주차 공간까지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게다가 더 버려지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6개에서 20개의 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그 필지가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얘기다. 건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야기하죠. 소규모 단지 형태의 재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안 하다 보니 작은 땅덩이들끼리 난개발 구조, 필로티 막 집어넣고 이러니까 도시 외관도 그렇고 네. 효율성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블록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도로망의 패턴, 빌딩과 녹지의 구성의 패턴, 학교, 주거, 오피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섞인 패턴 등이 그 도시의 효율성과 사회의 특징을 결정한다. 직결되죠. 그래서 계획이 잘 된 도시들 예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화가 돼 있지. 네, 도면이 보여지는데 206페이지, 207페이지. 특히 이제 미국 시카고나 뉴욕, 네. 그리고 파리는 워낙 유명하니까. 뉴욕은 좀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워싱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오, 맞아요. 깔끔해요.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팟 되는 장소가 딱 보이잖아. 건축들이 다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최대한 자투리 공간을 없애려고 노력했고 그렇지.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도록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크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보셔야지 알 것 같긴 한데. 네, 찾아보시고 DMZ 평화 엣지시티까지 얘기를 하면서 난 정말 이분이 학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또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을 화두를 던진다는 거. 불과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이 내용이 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변화할 것이다로 끝내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이런 건 좀 어때? 시야에서 대안을 다 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저희가 상상도 되고. 그렇지. 상상해보는 거지. 뭐 되든 안 되든. 그런 도전적인 자세가 나는 이분이 본인의 권위를 우려하고 의식하는 교수나 학자라면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 논란이 굉장히 될 수 안전하게만 있으니까. 가니까. 맞아요. 네. 나는 완벽해. 나는 맞아요. 대단해라고 말하는 교수들이 덜어 있다고 보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편하게 던지니까 편하게 던지고. 더 이게 브레인스토밍도 그렇고 읽는 독자가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연결하는 4km의 세로의 길이에 이제 엣지시티를 만들자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여가지고 엄청난 일이지. 이거는 보통의 비즈니스가 아니야. 진짜로. 이거는 통일돼도 통일이 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하고 나서 할 수도 있는데 되기 전에 굉장히 보안 문제나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단 그렇게 해서 통일 전에 교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취지도 있는 거야. 하자. 그리고 현재 놀고 있는 땅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연 경관을 활용한 건축 혹은 도시의 형태를 여기서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자,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6, 7장을 재밌게 봤고 8장 갑니다. 8장. 상업시설의 위기와 진화. 네. 시장이나 이제 물건을 사는 쇼핑센터, 백화점, 그리고 온라인 쇼핑까지 그렇지. 상거래 형태가 이렇게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살 수 있는 공간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 여기서 더 현대 여기서 서울이 나오지? 이야기가 네, 나오죠. 또 잘 조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새 백화점이 그냥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그쵸. 미술 전시도 하고 백화점 전문가. 역시. 정말. 특히나 저는 현대백화점 전문가입니다. 아, 판교현대. 네, 백화점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궁금해. 판교현대와 여의도 더현대에서 7월 말경 VIP 라운지가 새로 오픈해요. 그래서 너 혹시 아버지 광고하는 거. 너 뭐야? 아니 뭐 이거 근데 어떻게 알아? 리얼이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VIP니까. 그래서 그래. VIP 아무튼 그래서. 라운지를 새로 오픈한다. 그럼 가는 거야? 그럼 업그레이드 가야죠. 되는 거야. 와, 아니, 업그레이드 야, 가면 뭐가 다른데? 뭐가 좋아? 한 번도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가보고 알려드릴게요. 거기서만 파는 뭐 그게 있나? 아니, 라운지는 그게 파는 아니고- 곳이 아니고 비행기도 그런 걸 넣을 수 라운지, 있잖아, 그러니까. 공항도 라운지가 있잖아.
아, 그냥 그거야? 그냥 먹을 거 주고 쉴 의자 있고 이런. 그래, 그냥 그거라고? 호텔 클럽 라운지 같은 거예요. 아, 오늘 클럽 많이 나오네. 네. 그래서 더 백화점을 자주 이용하게 돼요? 그렇게 VIP 라운지를 쓸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VIP가 되는 거야? 돈 많이 쓰는. 출석을 자주 해야 혼수 돼. 사면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 씨, 나만해. 죄송해요. 아니, 아무도 야. 안 했어. 계열사가 몇 갠데? 동길 잘 있어. 그 구텐탁. 임직원몰에서 사면 되니까. 그래? LG LG전자. 뭐 아무 상관도 없는 회사를 왜 집어넣어가지고. 오브젝트. 오브제가 좋더라고요. 맞아. 오브제구나. 오브젝트가 아니고. I'm so sorry. 아무튼 VIP.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화점이 요즘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고, 백화점 아닌 뭐. 물건만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술관도 들어섰고 판교의 현대백화점은 5층에 보면 회전목마가 있어요. 애기들이 탈 수 있는 회전목마가 울산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놀러 갔다가 울산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데 건물 안에 회전목만 큰 게 띄어 있더라고. 놀이동산에 있는 게. 그러니까 맞나? 보통 이제 백화점에 영화관 있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 잠실 많지. 그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 시네마가 있고 음. 그런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을 곳곳에 반영하는 걸로 상업시설도 바뀐다. 역시 백화점 얘기가 나오니까 눈동자가 적극적이야. 살아나네. 그리고 전염병이 기존에 있던 공간의 계층화를 가속화시킨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건축이 전염병을 어떻게 반영할까? 앞으로 건축 양식이라든가 형식, 형태 그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 전염병이 건축물에서의 차별화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는데 기존 대비 더 개인화된 공간을 요구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더 개인화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에 그렇지. 독채 펜션이나 아니면 풀빌라 이런 곳으로 많이 놀러 갈 수 있는 사람은 물놀이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물놀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풀빌라를 가는데 거기가 되게 비싸. 몇십만 원 하는데 비싸더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물놀이 저요? 따로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나 그냥 욕조 세면대 물 받아놓고 거기 잠수하려고. 욕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9장에서 이 내용을 같이 얘기하는데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정부와 대자본가만 지주가 되는 세상. 음. 결국 결은 같아. 9장 타이틀이 청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인데 그러니까 주거와 상업시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변화해야 하고 그러한 가운데 양극화가 빠르게 네. 가속화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자는 집을 소유해야 하느냐 공유해야 하느냐에서 소유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주장하죠. 아니 근데 공유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고. 공유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집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랬을 때 더 공동체의 발전과 애착이 생긴다라고 그것도 나중에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에 읽은 책 마우로 기행 교수가 네. 에어비앤비의 광팬이잖아. 그 친구 추계전환. 계속 얘기했지. 네. 그 사람은 공유의 집은 시대다. 공유의 형태로 갈 것이라고. 네. 근데 지금 이 유 전문가님은 네. 유 교수님은 집은 소유 형태로 가야 한다. 가야 한다죠. 주장이죠. 가야 왜냐면 공유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해야지 대자본가들이나 정부 아닌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맞아. 그리고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살게 됨으로 인해서 개인이 아니고 정부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그 말인즉슨 정부의 권력이 더 커지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뀌어버려. 연봉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인 사람의 기준을 더 높인다면 기존의 임대주택을 믿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던 사람은 살 곳이 일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실제 LH 투기 사건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일종의 홍길동 컴플렉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뭐 직접 집을 주어서 주겠다고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성공 케이스로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야 이거 어때라고 말하는 게 칠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형태 엘레멘털. 엘레멘털. 성공적인 케이스를 공유를 한다는 거. 네. 그래서 한번 엘레멘털이 어떤 거주 형태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거주를 위해서 만든 건축물인 거죠. 절반 정도 이제 건축이 지어졌을 때 분양을 일단 해주고 그분들이 돈을 벌면서 차츰차츰 그 건축물을 완성해가는 형태. 그래서 그 집을 결국 소유한다는 개념. 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주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집도 최종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9장의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길을 막는 것은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공평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유 형태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자. 제공할 수 있는 길을 트자.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네. 네.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이상적으로 얘기 안 하고 까놓고 얘기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편해. 저도요. 말하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편하게 맞아 와닿게 얘기해주는 거. 요즘 세대한테 통할 만한 객관적으로. 교수님에 대한 요즘 그런- 세대 네, 요즘 세대시다. 위장 꾸미기 네, 위장구. 아무도 모르더라고. 몰랐어요. 몰라. 예, 자 넘어갑니다. 위장 꾸미기 검색해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 내가 가진 것들을 꾸미고 늘려가는 재미가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이나 어떤 대출을 그럼 내게 통한 아닌 거. 내게 아닌 것은 사실 애착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애착이 안 생겨요. 벽에 못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아시죠? 눈물. 다 이거 공감하실 거야. 뭐라지? 꽃꽂이? 꼬지? 꼬지? 벽에 이렇게 꽃꽂인가? 꽃꽂이? 뭐야 그게? 꽃꽃빈. 꽃꽃빈. 그러니까 벽에 못을 못 박으니까 나 뭔지 몰라? 꽃꽃빈 몰라? DIY 전문가가 꽃꽃빈을 모르네. 꽃꽃빈이 뭐냐면 못 안 바꿔도 뭔가 매달 수 있게 하는 건데 벽에다가 이렇게 핀을 꼽는 거야. 벽지에다. 난 모든 걸 DIY 하지. 그것도 수선 전문가냐? 꽃꽃빈 꽃꽃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전세 걸, 살면 것, 꽃꽃빈 알아야 걸 돼요. 것도 없는 거야 집에.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캐릭터가 그지가 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레멘털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네, 10장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오늘도 역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도 10장까지 왔어요. 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자, 네. 10장. 국토 균형 발전을 만드는 방법. 네. 뭔가요? 여기는 서울에 집약된 것을 어떻게 분산시키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각각의 도시를 개성을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로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강북에서 보거나 강남에서 보거나 뭔가 획일화된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모양인데 사람의 심리 중에 페렉털 지수라는 게 있는데 프랙털. 불규칙 정도를 말을 하고 완전히 같은 것을 1이라고 하고 낙서 같은 걸 2라고 했을 때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1.4의 수준이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규칙을 이루었을 때 인간은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도시는 그렇지 않게 국토가 개발되어 있다.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처럼 다 똑같이 짝퉁 브랜드 아파트 따라하듯이 다 따라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 무조건 옳은 것처럼. 너무 스탠다드인 것처럼. 비싸니까 이거를 세종시를 번화시키고자 아파트를 쫙 깔았는데 생김새는 강남이랑 똑같은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사람 심리가 이럴 거면 그냥 강남 아파트 오리지널 살고 싶지. 그렇지. 뭔가 그치. 모양 비슷하다고 세종 살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러 가면 익선동 뭐 이런 것들 성수동. 가잖아. 특이하고 그렇지. 어디도 새로우니까. 없을 것 같은 건물. 뭐 그렇지. 이런 방금 말씀하신 익선동, 성수동 이런 곳을 21세기 스마트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체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맞아. 그래서 대전의 소재동 그리고 여주의 케이스를 석세스 케이스로 가져온다.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예. 강의에 나온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어떡해. 자, 죄송합니다. 저희도 오늘도 시간 배분을 실패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괜찮죠. 이 책 잘못 쓰면 지금 2번 나눌 뻔했어. 그래서 진짜로. 핵심은 독특하고 새로운 개성이 그런 있는 신박한 개성 있는 건축물이 많아져야 그쪽으로 더 몰리게 된다. 사람 특성상. 네, 그래서 이 여주의 케이스를 든 게 결국 앞서 유 교수가 계속 주장하는 사도삼촌의 네. 성공 케이스로 본다. 3위를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서 보낼 것인가. 네. 여주는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여주로 남한강을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레저로. 주말을 이용해서 남한강 중심을 거점으로 두고 술이나 판매점, 카페 같은 것을 도시에다가 놓고 체육시설도 놓고 숙박시설도 그쪽으로 놓아서 관광객들이 여주를 주말을 이용해서 도넛 형태로 순환을 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도시로 여주를 제안을 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지. 네. 좋다. 마지막. 좋다. 갑니다. 마지막 장 11장. 네. 공간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하기. 가장 뭐
흥미로운 장이었던 것 같아. 아, 그래. 무슨 장이? 근데 이 여기는 장이. 왜냐하면 그래요? 교수님이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자 이게 좋지 않아? 이거 괜찮아. 본인이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 근데 결국은 본인 자랑인데 JJ의 정점인데 맞아. JJ가 재밌잖아. 나 사진 보고 굉장히 신선했는데. 일반적인 교회, 그러니까 내가 알던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내가 알던 상가가 상가가 아니야. 네. 교수님이 직접 설계한 것들이 네. 실사들이. 그래서 좋더라고. 음. 아 이렇게 실제 우리나라에 건물들이 있다고? 맞아. 가보고 싶다. 앞에서 1장에서 10장까지 유 교수가 주장한 내용들을 좀 총합해서 본인의 건축물로 실제 본인 지은 보여주는 거지. 건축한 거를 네. 제안을 하니까 그 유현준 교수 건축사무소에서 음. 실제로 만든 건축물들을 쭉 보여주면서 좀 저는 본인의 건축관이라고 해야 되나? 건축 가치관을 설명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좋잖아.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수많은 책을 보지만 많은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게 실제 와닿지 않거든? 네. 실천하지 않으니까 실천해도 하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보여주지 근데 이거는 않았잖아요. 네. 자, 야 이게 팬시한데 봐봐. 이게 진짜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바로 믿음이 가지. 네. 아 진짜 그렇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터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했다. 네. 보여줬다. 증명했다. 그렇지. 그래서 카페, 상가 그리고 교회 네. 사진도 같이 실려 네.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은 뭔가 공간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건축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교회 같은 경우도 1층은 개방을 하고 십자가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던가 카페도 뭔가 외부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그 경관을 막지 않고 점선 모양으로 건물을 좀 띄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그 경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지. 결론인데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축에 대한 가치관이 여기서 나와요. 네. 물론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는데 네. 정리하면 어떤 건물을 설계하든 1층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거든. 네. 그래서 이 책이 아니라 이 전의 책들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네. 건물의 1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얼마나 많은 시냅스를 담을 수 있고 꼭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지나가는 행인 소통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가 될 수 얼마나 있는가. 많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고 네.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여건들을 보면서 자연 경관이나 네. 주변의 환경들을 같이 고려되는 요소들까지 네. 말씀하신다. 근데 그러면서 정리하는 게 338페이지에 건축은 디자인으로 쉽게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분야다. 더 옮기면 이는 어느 누구의 희생이 필요한 제로성 게임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익이 되면 내가 피해를 보는 제로성 게임의 프레임은 정치가들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다. 근데 건축가는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네. 본인의 학문까지 정리를 하면서 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어요. 아름답네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 맞아요. 아름답네요. 좋더라고. 이런 가치관과 마인드가 건축은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없어라는 사실 얘기. 그렇죠. 누구에게나 개방할 수 있는 진짜 골자는 건축은 우리의 삶의 방향,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이거를 공유하고 개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자라는 게 키 메시지인 것 같아요. 방금 그 생각이 났는데 우리 예전에 어디서 살 것인가 녹음하면서 네. 맨 첫 장이 그거든. 학교를 직사각형으로만 만든다. 라고 해서 학교를 막 자연스럽게 교도소랑 만들고 비교를 했죠. 그렇지. 맞아. 그거를 한번 재편집해서 이거를 보내고 2년 전 우리 목소리와 실력 수준으로 보내면 가관이겠다. 비교해서? 그러네. 뭐 편집본을 살려면 왜요? 거의 영어는 집에 이미 있어. 갔어. 영어는 지금 분당행. 네. 그치. 그런 그때 생각이 맞아. 들었다. 그랬지. 학교 얘기했었지. 전혀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아니 했어. 그래서 학교에 뭐 그때 뭐 사각지대 맞아. 그래서 뭐 폭력이 나올 수 얘기하면서, 있고 그런 얘기 했었어. 오, 기억력 좀 있어. 알았어. 너 몇 살이야? 몇 살이 오랜만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친구. 잘했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추천. 저도 당연히 추천. 전 2번 추천. 사추천. 추천. 최초의 사추천이네요.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서 네. 넘어서기 위해서 사람은 3명인데 사추천. 사추천 죽을 사자입니다. 네. 네. 사서 보세요. 삼사추사. 교수님을 만났던 계기가 있으니까 네. 사서 보십시오. 네. 의식주가 인간에게 굉장히 큰 요소잖아요. 그 중에서 넌 식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그렇죠. 주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책으로는 단연 그래도 맞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볼 때 상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건축관 그리고 건축학자의 눈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몰랐던 부분이 신선했고요. 예를 들면 종교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았고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게끔 실제로 재택근무를 당연시할 것이고 시골 학교에 가서 모르는 선생님한테 스파 교육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와닿았습니다. 네. 어휴 할 말이 많았네. 이제 빨리 나 가려고.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네. 빨리 얘기해요.
안 할 건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책은 다음 책은 오랜만에 진지한 책. 유명한 작가 유발 하라리. 나 유발 하라리 건 모르고 추천했어. 왜? 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두꺼워가지고. 진짜 나 몰랐어. 나는 그냥 제목만 보고 극한 좋은데 하면서 추천한 거였어. 어떻게 유발이었어? 거의 비슷해 책 내용이.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유발 하라리 약간 진짜 어려울걸요? 안 맞아? 알러지? 너랑 알러지 너랑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알러지 있어가지고 유발하라리 알러지 뭐야? 하라리병이라고. 극한의 직업이다 이거 대본 쓰는 거. 나 진짜 그래서 망했다. 내가 할 말이 많을 수 있어서 좋다. 아, 미리. 정말 나만 얘기하고 싶다. 왜? 어? 왜 할 말이 많아요? 나는 좋아하니까. 아, 어. 네. 다음 책은 유발 하라리의 극한의 직업입니다. 극한의 경험. 극한의 직업이야? 극한 직업은 영화고. 극한 직업. 극한 직업 뭐야? 극한의 경험입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영- 야, 유발하라리가 쓴 책 제목이 극한의 직업. 서점가에 걸리면 참 볼만하겠다. 유발하라리. 네, 다음 책은 유발 하라리의 극한의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에이씨. 야 진짜 바닥을 드러내네. 극한의 와, 유발하라리가 그런 책을 쓸 수도 있지. 오늘도 한 건에 누가 추천한 거야? 누구겠어? 접니다.